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 해군의 최첨단 함정들이 지난 3년간 전투 준비 태세에서 이례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원인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설계한 추진 시스템의 평균 고장률은 우리 시스템의 10% 수준입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센서 통합 플랫폼은 우리 시스템보다 4배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보여줍니다. 미 해군 군수사령부의 비공개 분석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36.7%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다의 패권을 자랑하던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이렇게 오랫동안 간과할 수 있었을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파엘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 해군 첨단 기술 분석팀의 수석 분석관으로 15년간 해군 함정과 무기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근무해왔죠. 저는 펜타곤의 그 싸늘했던 새벽 공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트기 전 푸르스름한 빛이 복도를 감돌았고 제 손에는 막 도착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해군 전력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분석이었어요. 단순히 몇 척의 함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지보수 역량 부족, 핵심 부품 조달의 어려움, 그로 인한 전반적인 작전 운용 능력 저하까지. 수십 년간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우리 해군력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보고서를 다 읽었을 때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한 아찔한 감각.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곧바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펜타곤 깊숙한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과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성들의 굳은 표정에서 위기감을 읽을 수 있었죠.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코리어.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아시아 동쪽의 분단 국가,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몇 수 아래라고 여겨왔던 그 나라 말입니다. 제 의구심은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즉각적인 비웃음과 회의적인 반응들이 터져 나왔죠. 한국, 거기 아직도 이류 기술 아니었나? 그들에게 우리 해군의 핵심 역량을 맡기자고. 농담이 지나치군. 경멸 어린 농담들이 오갔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반응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카드는 너무나도 현실성 없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검토 필요라는 메모와 함께 첨부된 한국 조선 산업 관련 데이터 분석 자료였어요. 사실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였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열었죠. 건조 능력, 기술 수준, 납기 준수율. 제가 가진 상식과 편견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수치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싸구려 기술이라 폄하했던 그 나라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로부터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죠. 레오나르도 중령 즉시 한국으로 가서 초기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보고하라. 저는 선발평가팀의 일원으로 임명된 겁니다. 명령은 단호했고 더 이상 탁상 공로는 무의미하다는 뜻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과연 파일 속 숫자들이 현실일까? 아니면 부풀려진 허상일까? 저는 무거운 마음과 복잡한 질문들을 안고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항로를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대부분 정치적 불안정이나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 뿐이었죠. 그런 정보들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한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역시 통계는 통계일 뿐 현실은 다를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시간 넘는 비행 내내 창밖에 끝없는 구름을 보며 착잡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죠. 과연 이 출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간 낭비는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기내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의 서비스였어요. 제가 실수로 떨어뜨린 펜을 재빨리 주워주며 건넨 미소, 필요한 것이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태도. 그것은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물론 직업적인 친절이겠지만 그 속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사소한 경험이었지만 제 마음속 편견의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군.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당황하고 말았죠.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낡고 혼잡할 것이라는 제 예상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눈앞에는 거대하고 빛나는 최첨단 시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쏟아지는 자연광,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과 첨단 시스템은 이곳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제가 알던 혹은 그렇다고 믿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의 공항이 아니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서 제 옆에 선 일본인 관광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얕보는 듯한 말투로 말했죠. 한국? 에이, 여긴 그냥 중국 뒷마당 같은 곳이지. 별 볼 거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쾌감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금 전 공항에서 느꼈던 놀라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역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의 편협한 시선이 지금의 제게는 상당히 거슬리게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늦은 밤, 서울 시내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소음이 창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왔죠. 짐을 풀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친절했던 승무원, 충격적으로 현대적이었던 공항,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의 조롱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죠.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내가, 아니, 우리가 정말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번 출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현장 방문이 기다려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HD 현대 조선소가 있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도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침내 조선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어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부두 위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 그리고 마치 작은 도시를 옮겨놓은 듯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조 도크들. 그 스케일은 제가 펜타곤에서 보았던 보고서의 숫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강철로 된 거대한 심장이 쿵쿵 뛰고 있는 현장이었죠. 안전모를 고쳐 쓰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거제에 위치한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HD 현대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지만 이곳 역시 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는 충분했죠.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축된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선박 블록들이 마치 정교한 기계 부품처럼 오차없이 이동하고 조립되는 과정, 용접 불꽃을 튀기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로봇 팔들의 정밀한 동작,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최첨단 관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었죠. 제가 방문했던 미국의 어떤 조선소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자동화와 효율성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의 생산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과했던 힘이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사를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소 현장을 둘러보며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단연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기술적인 질문을 던지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그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기술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설명하는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막연히 가졌던 단순 기능 인력이라는 편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들이었고 자신들의 일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한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바다를 움직이는 기술을 만듭니다. 그의 당당한 목소리에서 저는 한국 조선 산업에 숨겨진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최첨단 기술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강철판을 정확하게 잘라내는 레이저 커팅 머신, 복잡한 용접 작업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수행하는 자동화 로봇들, 그리고 건조 과정의 모든 단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첨단 센서 시스템까지. 모든 공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아주 작은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완벽주의가 느껴졌죠.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깊이와 완성도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싸구려 기술이라 폄하했던 바로 그곳에서 미래의 공장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선소 방문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공장이나 생산시설이 아니었죠.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기술자와 첨단 로봇, 그리고 정교한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그 속에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려는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에 대한 저의 시각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이류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숨겨진 거인의 심장이었고, 저는 이제 막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한국에서의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기 보고서를 들고 저는 워싱턴의 국방부 공식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 조선 산업의 놀라운 현실과 잠재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일부 미 해군 고위직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제가 느꼈던 충격이나 놀라움 대신 깊게 뿌리박힌 불신과 냉소가 가득했죠. 레오나르도, 중령, 통계나 몇몇 현장 모습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한 제독의 말에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을 얕보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HD 현대와 한화오션의 압도적인 규모와 첨단 기술, 그리고 기술자들의 전문성에 대해 열변을 토해도 그들의 견고한 편견의 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해군과의 합동 모의 훈련 시뮬레이션에 참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가상의 해상 충돌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훈련이었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마자 제 예상은 또다시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한국 해군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복잡하게 변화하는 전장 상황 속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각 함정 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그들의 기민한 판단력과 전술적 유연성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저는 옆자리에 앉은 미 해군 장교와 무심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도 당혹감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죠. 시뮬레이션이 끝났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배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들의 운용 능력 또한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잠시 혼자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골목길을 걷다가 그만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죠.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봤지만 낯선 환경 탓인지 제대로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당황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찾으시는 곳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시는데. 그녀는 유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영어로 제 목적지를 물었고 제가 가려는 곳의 방향을 몸짓까지 섞어가며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몇 걸음 함께 걸어주기까지 했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승무원 이후 또 한 번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낯선 이방인에게 선뜻 손을 내미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경험해보고 싶어 지하철을 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지하철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편리함이었습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 내부의 모습이었어요. 출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큰 소리로 떠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는 내부 시설과 시민들의 성숙한 질서, 의식은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시민, 의식 또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의 위용, 기술자들의 빛나는 눈빛, 해군의 뛰어난 운용 능력,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따뜻한 친절과 성숙한 시민 의식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제 안에서 커다란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 얕봤다. 처음으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자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단단한 껍질이 마침내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제가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하고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 측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신형 선박의 핵심 부품. 테스트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될 만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죠. 특정 조건에서 데이터 값이 비정상적으로 튀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원인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기술력에 대한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꺼봐라. 내가 뭐라고 했나? 기초가 부족하다니까. 핵심 기술은 역시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해. 미팅 자리에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로 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혹시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오해의 그림자가 다시 짙게 들이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류 발생 보고를 받은 한국 기술팀의 대응은 실로 놀라웠어요. 그들은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즉각적으로 문제 추적을 위한 비상팀을 가동했죠. 관련 부서의 모든 전문가들이 소집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원인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복도를 오가는 기술자들의 눈빛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그리고 놀랍게도 오류 발생 보고 후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 특정 센서의 미세한 제조 결함을 정확히 규명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팀 책임자로부터 문제 발생 원인과 해결 과정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정연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적인 깊이와 신속함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죠. 실제 부품 교체와 시스템 재검증에는 며칠이 더 소요되었지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낸 속도는 경이적이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후 저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맙소사 이런 종류의 문제 원인을 규명하는 데만 우리는 최소 일주일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데는 보통 2주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빨리 제 목소리에는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팀의 위기, 대처 능력과 기술적 역량은 저에게 또 다른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진정한 프로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문제 해결을 주도했던 한국 엔지니어 몇 명과 함께 허름하지만 정겨운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소주잔이 몇 순배 돌자 금세 벽이 허물어졌죠. 그들은 낮 동안 보여주었던 진지하고 전문적인 모습과는 달리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는 밤늦도록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특히 한 엔지니어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레오나르도 중령님,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낼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의 말 속에는 뜨거운 애국심과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포장마차에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나눈 소주잔과 진심. 어린 대화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그림자마저 걷어냈습니다. 저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책임감과 자부심, 그리고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수많은 반대와 의심에 부딪히겠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결론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이 될 수 있다. 이 진실의 빛을
저는 반드시 워싱턴에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복귀하자마자 저는 예상했던 대로 거센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와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내부 강경파들과 기존 조선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죠. 라파엘 중령, 당신이 한국의 선전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군. 우리의 핵심 군사기술을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국가에 맡길 수 있단 말인가? 회의실에서는 노골적인 비난과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과거의 이미지로만 판단하려 했고, 제가 직접 보고 겪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는 미국의 해양 안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상원군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죠. HD 현대와 한화오션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기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 기술팀의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한국 해군의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까지.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자료와 경험을 동원하여 한국의 기술력과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몇몇 위원들의 눈빛에서는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증언이 조금이나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청문회 이후 보이지 않는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기존 조선업계 로비스트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은밀하게 접촉해왔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며 저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라파엘 중령, 괜한 일에 나서서 당신의 앞길을 막을 필요는 없지 않겠소? 한국과의 협력은 결국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될 거요. 그들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위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에는 발신자 불명의 협박성 전화까지 걸려왔죠.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진심을 나누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라파엘 중령,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요.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대 이익 집단의 압력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 나도 아직 답을 찾기가 어렵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었죠. 미국의 미래 해양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장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소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장관님, 저는 제가 본 것을 믿습니다. 한국과의 협력만이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보고와 격렬한 논쟁은 결국 백악관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워싱턴 정가는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죠. 마침내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보고와 안보 보좌관들의 건의, 그리고 국방부의 강력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길고 긴 검토 끝에 그는 단호하게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그 결정이 공식화되는 순간
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었지만 결국 객관적인 현실과 국가 안보의 논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죠. 저는 창밖의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대통령의 결단 이후 후속 조치들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주 후 존 펠란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죠. 서울의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간 해군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은 엄숙하면서도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역사적인 순간에 배석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펠란 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이 굳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 양국 관계자들이 서로 미소를 교환하며 미래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죠.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가능성, 워싱턴에서 힘겹게 싸워 지켜냈던 신념이 마침내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 서명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오해와 편견을 넘어 미래를 함께 열어갈 두 나라의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협력의 상징적인 모습은 며칠 뒤 동해 앞바다에서 펼쳐졌습니다. 최신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위용을 드러내며 동해에 지정된 해역에 정박했고 곧이어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의 함정들이 일사불란하게 기동하며 연합작전 능력을 선보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푸른 동해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양국 해군의 빈틈없는 호흡은 강력한 동맹의 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했죠. 저는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절망적인 보고서를 받아들었던 순간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의구심,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압박 속에서 싸워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의 조선 기술자들이 미 해군 함정의 일부 유지보수 과정에 참관하고 기술 협의를 진행하게 된 점이었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였고 민감한 핵심 기술보다는 상호 운용성, 증진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비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되었죠.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과 탐색전도 있었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빠르게 적응하며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도, 문제 발생 시 창의적인 해결책 제시 능력, 그리고 미 해군 기술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은 성공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죠. 현장에서 그들의 진지한 눈빛과 열정적인 토론 모습을 보며 저는 포장마차에서 느꼈던 그들의 자부심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공적인 초기 협력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미 해군 협력,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한국 조선 기술력, 미 해군과의 시너지 창출 기대와 같은 긍정적인 분석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죠. 과거 저처럼 한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의구심을 가졌던 시선들이 점차 사라지고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그토록 외쳤던 이야기들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접하며 저는 뿌듯함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는 단순히 미국의 안보를 위해 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깊이 빠져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멀리 보이는 한국의 해안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부터, 아니, 펜타곤에서 그 놀라운 데이터 분석 자료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미 이곳에 마음이 이끌렸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다를 건너 시작된 이 약속이 단순히 군사적인 협력을 넘어 더 깊고 단단한 신뢰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죠. 제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파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야 할 펜타곤의 제 사무실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 그리고 변화 없는 일상. 그 속에서 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허탈감과 마주해야 했죠. 한국에서 경험했던 역동적인 에너지와 현장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었던 진솔한 교감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제 몸은 딱딱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울산과 거제의 거대한 조선소, 활기찬 서울의 거리, 그리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던 포장마차 어딘가를 맴돌고 있었죠. 책상 한편에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HD 현대 조선소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담은 사진, 한화오션의 첨단 자동화 라인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한 사진, 그리고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 사진까지.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마다 습관처럼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 장면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죠.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단단히 빠졌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매혹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가치관을 뒤흔들었던 강렬한 경험이었고 제 삶의 일부가 된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휴가를 모두 모아 다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의 임무나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 그곳의 공기를 마시고 그곳의 풍경을 보고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이끌림 때문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고 기쁜 마음이었죠. 이번에는 딱딱한 군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오롯이 라파엘이라는 한 개인으로서 한국을 다시 마주하고 싶었죠. 얼마 후 저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낯섦과 당혹감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랫동안 드나들었던 곳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강변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강물 위로 반짝이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처음 이 야경을 보았을 때는 그저 놀랍고 감탄스러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곳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와 함께 낯익은 도시의 소음이 정겹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가슴 깊이 담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저에게 낯선 외국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편견과 오해를 넘어 진실을 마주하게 해준 곳,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준 곳,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게 해준 곳. 이곳은 이제 저에게 또 다른 의미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홈. 그래, 여기는 나의 두 번째 고향, 코리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온함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 마음은 이미 이곳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미국의 국방 전문가 크리스가 한국의 군대에 들어가더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는 군대에 펼쳐진 광경에 군대를 헤집고 다니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는데요. 크리스는 뭘 봤길래 충격적이라 소리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방산 기술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입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자마자 최근 진행 중인 방위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늑한 런던 본사에서 저는 최첨단 군사방위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 지식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전 세계 국방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자주 저를 찾아옵니다. 방금 컴퓨터를 부팅하고 아침 이메일을 훑어보던 중 특히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제국방단체에서 보낸 초대장이었는데 다양한 국방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제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스캔하는 순간 한 국가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국방기술 분야에서 그토록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특히 미국, 러시아 같은 군사 및 산업 강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획기적인 국방기술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BAE 시스템즈와 같은 업계 거물들이 이 분야를 지배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방 혁신에 있어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약소국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메일을 다시 읽으면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간과한 방식으로 조용히 혁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거의 충동적으로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 곧 있을 평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몇 번의 빠른 키 입력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혁신의 본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정에 스스로를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답장의 보내기 버튼을 누른 후 저는 의자의 뒤로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선입견이 확인될까요? 아니면 제 자신의 편견과 가정에 직면하게 될까요? 초대를 수락한 이 단순한 결정이 그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항상 합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었죠. 저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객관성과 경험적 관찰이 저의 장점이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되었지만 지식이 풍부한 것과 진정으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과 자신의 관점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점점 더 흥분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한국의 국방기술 기여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회의와 호기심이 뒤섞인 초기에 마음가짐이 앞으로의 모험으로 나아가는데 완벽한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너무 냉소적이고 놀라움의 가능성에 대해 너무 폐쇄적이었다면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심오한 교훈과 계시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신념이 강하고 과대 광고와 표면적인 인상을 너무 빨리 받아들였다면 한국의 기술 부흥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 마음으로 회의주의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했고 이 자세는 한국행에서의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거의 생각지도 못했던 이 소박한 아시아 국가가 제 세계관을 뒤집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국행이 그저 시간 낭비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에너지와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늘로 뻗은 유리와 강철의 고층 빌딩,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알리는 네온사인, 엄청나게 큰 광고판, 수많은 공공, 와이파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 등 어디를 둘러봐도 최첨단 기술이 펼쳐져 있어 마치 미래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거리를 가로질러 가며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혁신과 발전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본 기술의 규모와 정교함은 전혀 미국에 밀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제가 한국의 역량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깨달음조차도 제가 곧 목격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완전히 준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한국으로 초청한 국방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군사시설과 연구센터를 둘러보게 했고, 제가 본 것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제임스 본드 영화의 실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지만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죠. 한 최첨단 연구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차세대 군용 드론 테스트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매끄럽고 가벼운 군용 드론은 초경량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탄소섬유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드론의 전기 엔진은 거의 소음이 없어 감지되지 않고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었고, 기체에 내장된 첨단 센서와 카메라 덕분에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라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시설에서는 한국의 최첨단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들로부터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번쩍이는 불빛과 윙윙거리는 기계로 가득한 거대한 서버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정예 프로그래머들로 구성된 팀이 고급 암호화 기술과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와 복잡성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최고군 지도자 및 국방 전문가들과 함께 브리핑과 전략 세션에 참석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날카롭고 능력 있는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고 미묘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교한 수준과 10발자국 앞서 생각하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여행 중에 만난 평범한 한국인들의 이야기와 통찰력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와 식당 주인부터 어린 학생과 엔지니어, 지망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국의 성공의 기술이 기여한 역할에 대해 깊은 이해와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의 부상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는 한편,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도전과 희생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과 그 후에 어려운 시기를 겪은 한노 신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전쟁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단결하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 기술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라고 그는 자부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짓고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지 쉽지는 않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제가 만난 다른 많은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적 성취는 단순히 개발의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으며 항상 최고를 위해 노력하는 치열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첨단 실험실과 연구센터부터 분주한 스타트업과 거대 기술 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끊임없이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라이며 그 중심에는 교육혁신협업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저희 초기 회의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나라가 다른 나라를 따라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면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혁신과 발전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기술 발전이 꼭 막대한 예산이나 가장 빛나는 기기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꿈을 꾸는 용기, 열심히 노력하는 헌신,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창의성, 협업, 지속적인 개선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희망, 꿈, 열망 등 인간적인 요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이 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고 진정으로 혁신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재발견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술의 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교훈을 본국으로 돌아가 혁신과 진보에 한계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센터 한가운데 서서 최첨단 기술과 혁신 정신에 감탄하면서 저는 깊은 감탄과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토록 놀라운 기술력과 군사력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의 궁금증을 알아챈 군사단체 담당자 윤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의 부흥 이야기는 감동적이면서도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비극과 승리가 함께 있었고 희생과 회복 그리고 인간 정신의 불굴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수 씨는 한국의 놀라운 여정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되는 교훈과 통찰을 저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교육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국민들은 트라우마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인 정신에 투자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과학기술공학, 수학을 강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혁신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윤수 씨는 교육은 형식적인 학교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지식과 성장을 위한 끝없는 추구이자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한국에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끊임없는 배움의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윤수 씨가 저와 나눈 두 번째 교훈은 협업과 팀워크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위대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함께하면 더 강하다는 것을,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조화를 이루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구축한 긴밀한 파트너십과 정부, 산업계 학계가 협력하여 혁신과 발전을 추진한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협업은 근본적인 협력 정신과 공동의 목적,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으며 서로의 운명이 서로 얽혀 있다는 인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전해준 세 번째이자 가장 심오한 교훈은 한국 국민의 놀라운 회복력과 결단력입니다. 우리 민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비극을 견뎌왔습니다. 그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잔혹한 점령부터 한국 전쟁의 참화까지 우리는 헤아리기 어려운 규모의 고통과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윤수 씨는 이러한 시련에 굴하지 않고 한국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결의를 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나고 항상 계속 싸우고 항상 계속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러한 회복 탄력성 정신이 한국의 놀라운 상승세를 이끈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땅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기술과 혁신의 글로벌 강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윤수 씨의 말을 들으며 깊은 겸손과 영감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협업과 팀워크, 인간 정신에 꺾이지 않는 회복력에 대해 그가 들려준 교훈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들이 단순한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고 위대함을 향해 활용되기를 기다리는 놀라운 잠재력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박 사장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 교훈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삶과 업무에 이 교훈을 구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할 때 힘과 지침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한국과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승리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이자 우리가 큰 꿈을 꾸고 함께 일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익숙한 런던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제 안에서 깊은 변화의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물리적 여행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 안에서 나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변화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수와 다른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배운 교훈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사라지지 않는 강렬함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교육과 평생학습의 중요성, 협업과 팀워크의 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결단력 등 제 영혼에 새겨진 통찰은 제 삶과 업무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런던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면서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평소와 같은 업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목적의식과 절박함이 생겼고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제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팀원 전체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는 팀원들의 얼굴에서 호기심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한국으로 떠났던 크리스 스탠튼 박사가 돌아왔을 때의 그 박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한국 방문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제가 부재하는 동안 인내심을 갖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방금 다녀온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업무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와 그로부터 얻은 강력한 교훈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와 그것이 어떻게 기술 혁신과 진보의 최전선에 서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을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미래를 건설할 수 있었던 놀라운 협업과 팀워크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 과정에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 즉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고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회복력 있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회장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와 연민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는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팀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반응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찬찬히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놀랍다는 듯 제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몇 달에 걸쳐 저는 한국의 놀라운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회사 내에서 일련의 변화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회사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지역 학교 및 대학과 협력하여 직원과 더 넓은 커뮤니티를 위한 인턴십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업과 팀워크에 더욱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 및 기관과 새로운 제휴관계를 맺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협력할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직원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일어난 변화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결단력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는 인내와 근성의 문화, 즉 어떤 도전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힘을 기리는 문화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이겨낸 승리의 이야기, 소수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비범한 성취를 이룬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사와 더 넓은 커뮤니티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목적 의식과 가능성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과 삶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과 도전이 있었고 기존의 사고와 행동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훈과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저는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끼며 회사와 커뮤니티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술력과 비즈니스 통찰력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에 대한 헌신, 탁월한 협업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한 놀라운 여정을 돌아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깊은 교훈의 깊은 감사와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의 모범을 통해 교육의 힘, 협동의 힘, 인간 영혼의 불굴의 정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정신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교훈이 저와 저의 삶이 닿은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몇 년 몇 세대에 걸쳐 계속 길잡이가 되고 영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제 여정의 진정한 선물은 제가 얻은 지식과 통찰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면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아름다움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번에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